최근 북한의 유례없는 도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018년 이루어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들이 의도된 시나리오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한편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9.19 군사합의 깨트려야 된다, 이제 파기해야 된다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어디 지금 제주에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네. 한번 예. 모셔야 되는데 네. 스튜디오에서 한번 뵙고 싶은데 제주에 계셔서 예. 뵙기가 한번 어렵네요. 꼭 부르면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네. 스튜디오에서 뵙기를 네. 기대하고요. 자, 먼저 요거 조금 아까 속보로 들어와서 뭐 그 예. 군인들은 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호국 훈련을 한다. 예, 예, 예. 이게 뭐 하반기에 보통 연례적으로 하던 건데 올해는 조금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호국 훈련을 지금 실시하는 것?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도발이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전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네. 우선 지역, 시간, 동원 전력을 보시면요. 네. 뭐 지역은 이제 동서해를 다 아우르고 있고요. 예. 시간대도 이제 늦은 오후, 밤, 새벽 시간대 이제 네. 적대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동원 전력도 전투기, 탄도미사일, 포병 전력이 동원된 상태에서 양일간에 걸쳐서 이런 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거고, 음. 마침 이제 호국 훈련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대응 태세를 점검한 거는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당연하다.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단지 우려스러운 거는 음. 그 이명박 정부 때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때 당시를 좀 복기해 보면 네. 이번과 좀 유사한 게 좀 발견돼요. 아, 어떤 말하자면 점이세요? 예. 예, 주한 미군이 이번에 하여튼 전방 지역에서 물론 우리 군사 합의를 위반한 건 아니지만 네. MLRS 사격 훈련을 실시했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내서 강하게 자기네도 대응을 했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네. 이명박 정부 때도 우리 군이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선인민군 전선 서부지부 사령관 명의로 네. 이제 통보문이 왔고요. 네. 그다음에 전통문 같은 것들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네. 나서 바로 이어서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위험하다라는 거는 사소한 문제가 우발적 충돌로 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군 차원에서는 이제 호국 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계기로 해서 대응 태세라든지 전시 동원 태세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예. 몇몇 분들이 과거에는 뭐 서로 예. 군사 훈련을 하거나 하는 것이 예. 링 바깥에서 예. 이렇게 서로 나 이 정도로 권투 잘해라는 걸 네. 보여주는 정도였다면 네. 지금은 거의 북측의 최근의 도발이나 이런 것들이 링 위에 올라선 상태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평가까지 하던데, 즉 일촉즉발의 실질적인 군사적 충돌로 나아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까 표현했듯이요. 지역 시간 동원 전력에서 보면 네. 전쟁 초기의 어떤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상 전력을 빼고는 다 동원되는 일종의. 네. 그래서 이제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어떤 전쟁 초기 축소판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원 전력 자체도 전투기, 탄도미사일, 포병 전력이 이제 동원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정책 결정자들
것들이나 뭐 군은 뭐 군의 존재 이유가 결국은 위협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겠습니다만은 네.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자극할 수 있는 발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삼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9.19 군사 합의에 예. 대해서 예.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거는 뭐 위장 평화 쇼에 불과하고 예. 그러니까 의미 자체를 굉장히 위장 평화 쇼의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예. 의미를 폄훼하는 발언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9.19 군사 합의 이게 지난 한 5년여 기간 동안 4, 5년 기간 동안 특별히 이걸 위장 평화 쇼라고의 수단으로 봐야 되는지 어떤 군사적 긴장 관계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인지 먼저 좀 평가 좀 해주시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예. 역할은 인정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역할은 인정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게 네. 뭐 과거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로 들어오면서 뭐 군사 도발이라든지 우발적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고려했을 때 군사 합의가 물론 뭐 창린도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GP 뭐 이렇게 소총 피탄도 있었고 네. 하지만 네. 소규모 정도였고요. 네. 하지만 뭐 인명 피해를 야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군사 합의 이전에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효과성을 무시한다면 네. 결국은 남과 북은 지속적으로 이제 안보 딜레마적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안보 불안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 북측도 그렇고 근데 대통령의 말씀도 윤석열 대통령 말씀도 그렇고 공을 서로 상대방에 넘기는 듯한 모습이에요. 9.19 군사합의 준수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오로지 전적으로 북측의 판단에 판단에 좌지우지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고 북측도 한번 툭 던져보고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역할을 다 했나요? 뭐 파기되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네. 지금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군사 합의 중에 핵심인 것들이 이제 그 지상군, 해군, 공군에서의 어떤 적대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북한의 이번에 적대적 행위를 좀 지켜보면 일단 휴전선 MDL 이남과 이북으로 5km 이내에서는 포병 사격을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뭐 항공기 공중 같은 경우는 뭐 서해 쪽은 20km, 그다음 동해 쪽에서는 40km 이상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북한도 이거를 좀 지키려고 하는 모양새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서해나 동해 완충 지역에 떨어졌습니다만은 북한 애들이 이제 포병 전력이 5km 이북 방향에서 포를 서해 완충 지역으로 사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아슬아슬한 군사 합의 위반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게도 보일 수 있는 적대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 의미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측이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게끔 유도하는 전략적 의도가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전략적 의도가 좀 숨어 있는 것 같고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국내적으로는 국론 분열과 안보 불안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고요. 국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핵실험의 어떤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이제 우리 측은 북한과 대화할 의향도 없고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했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의 자위권 차원에서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차원이 좀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의도대로 이렇게 손발을 맞춰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점점 더 발언 수위는 높아지거든요. 지금 정부 측에서는. 이거 9.19 지금 말씀대로라면 9.19 그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건 핵실험으로 갈 명분을 주는 길이다. 남측이 파기 선언을 먼저 하면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 그래서 일단 말씀하십시오. 군사 합의 파기라는 게 뭐 보수 쪽에서는 여당 쪽에서는 뭐 핵실험
이후에는 군사 합의를 파기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많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군사 합의에 대한 취지 이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효과성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우발적 충돌 사안이 이제 접경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우리 저 청년들이나 민간인들이 좀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인명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 합의는 어떤 군사력 활용과 배치에 대해서 좀 제한을 가한 거죠. 네. 그래서 우발적 충돌이나 이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 목적에서 남북 국방장관이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합의 사항의 이 목적과 취지를 좀 명확히 이해하고 네. 우리 군이나 혹은 정부가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종래대로 명확히 북한에 다가 강력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죠. 네. 군사 합의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네. 유감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을 표현하고 그런 합의 위반 때문에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표현의 어떤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군사적으로 상당히 자극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서로 이제 핑퐁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북한도 우리한테 군사합의 파기의 어떤 명분을 우리 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고 네. 우리 쪽도 북한 쪽으로 돌리려고 한다는 거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네. 그만큼 군사 합의가 그렇네요. 남과 북이 예, 상당히 효과성, 우발적 충돌 방지의 효과를 보고 있다. 보였고, 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 가지 하나 더 여쭤보면 이전과 다르게 지금 우리 부승찬 전 대변인 말씀으로는 거의 전쟁 직전 상황까지 군사적 긴장 관계가 높아졌다. 북측이 굉장히 전력, 시간, 지역 측면에서 굉장히 끌어올렸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국가안보라는 것이 일종의 국가안보라는 거는 이제 이 협력과 강압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움직이는 수레바퀴와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한 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협력이나 대화의 축이 무너져 버리니까 네네. 이 수레바퀴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 그 다음에 강압이 너무 강조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미일 군사훈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결정자들의 워딩, 이제 공세적이고 자극적인 워딩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교류 협력의 이 창구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북한 쪽에서는 위기의식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네. 이거는 뭐 과거에 트라우마도 있었고, 뭐 한국전쟁이라는 트라우마도 있었고, 이제 각각 온갖 이제 트라우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뭐 그냥 숨죽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보다는, 북측 입장에서는. 아까도, 북측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전방위적 공세적 군사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그다음에 이제 한미 연합 전력과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 뭔가 메시지를 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네. 군사 안보라는 것은 협력과 압박 두 축으로 굴러가는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한 축이 있는 상황에서는요. 역사적인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축이 있는 사례에서는 한 축만 존재하는 사례에서는 모든 게 결론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미친 계획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전쟁을 막으려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다음에 미치광이 전략이다. 뭐 하면서 굉장히 호전적인 발언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럴 때 정부에서는 한 축을 말하자면 협력이라는 한 축을 복구하는 쪽에 방점을 그렇다면 지금 대변인님의 말씀의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협력의 수레바퀴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과거의 사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협력 정책이 전부 맞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네. 우리가 이제 뭐 북한의 어떤 도발이라든지 이런 데 있을 때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 네.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네. 한편에서 봤을 때는 어떤 평화협력의 축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어받아서 좀 구체화시키고 발전시키러 나가는 방안들을 찾아야지 정책 결정자들이 나서서 안보 정책 결정자들이 나서서 호전적이고 공세적인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네. 그 합의 위반이다 그러고 뭐 이런 표현들을 과연 최고 정책 결정자가 사용할 필요가 있나 네, 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협력이라는 어떤 프로세스를 잘 보완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런 네. 시그널도 동시에 내보냄으로써 북한을 좀 진정시키고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게끔 하는 그런 네.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자, 예. 이런 그 굉장히 강경파, 매파 발언의 최정점에 있는 것이 전술핵 재배치와 예. 핵 무장, 자체 핵 무장입니다. 예. 이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술핵 재배치는 사실상은 현실 가능성이 제로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전략 보고서에 전술핵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폐기됐거든요. 그래서 1991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핵 구상에 따라 전술핵을 전부 철수시켰거든요. 네, 그랬죠. 그 이후에 미국의 어떤 전략서에 핵 개념이라는 그러니까 전술핵을 가지고 핵 구산을 제공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렸거든요. 없는 거를 재배치할 수는 없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 배치된 것도 상당히 전술핵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과거에는 어떤 위력이 제한되고 했지만은 이거는 단추 하나로 그 위력을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유럽에 또 전술핵이라고 일부 전술핵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여기도 운영 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고 지금 골칫거리로 전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술핵은 더 이상 논의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걸 굳이 들춰내서 한국과 남북이 핵 공포 속에서 살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어떤 핵우산,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핵무장은 북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핵무장 길로 가자면 국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도미노 현상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정리 좀 결국은 해주시죠. 그거를 견딜 수 있느냐, 알겠습니다. 제재를 견딜 수 있느냐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